2001년 대구. 한 아이가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얼굴과 목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로요. 범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연쇄로 이어졌죠. 같은 방식으로 같은 도시에서 또 다른 아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낮에 거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도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공포는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었을까요? 왜 대구였을까요? 그리고 범인은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누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들을 공격했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이 궁금한 Y 미스터리 다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한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민수, 가명입니다. 오후 2시 30분경이었죠. 겨울 방학이 막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여기 근처에 편의점 어디 있어?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큰 길로 나가면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페트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얼굴에 액체를 뿌렸습니다. 아,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불에 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근처에서 놀던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범인은 천천히 걸어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뛰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5분 후, 한 주민이 쓰러진 민수를 발견했습니다. 119에 신고했고 민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명은 황산에 의한 이도 화상, 얼굴과 목, 양팔에 걸쳐 있었습니다. 민수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아들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얼굴의 절반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범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원한 범죄일 것이다. 곧 용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2001년 2월 14일 수요일 밸런타인데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학원 앞,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름은 박지은, 가명입니다. 오후 6시 10분경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진 시간이었죠. 지은이는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8시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혼자 걸어가야 했습니다. 학원에서 집까지는 도보로 10분 거리, 평소에도 혼자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데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5m 뒤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남자도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은이는 거의 뛰다시피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갑자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뒤에서 무언가를 뿌렸습니다. 끼악! 지은이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목과 등, 머리카락에 액체가 뿌려졌습니다. 타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지글지글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상가에서 주인이 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지은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과 어깨, 두피에 이도 화상,
머리카락 일부는 완전히 타서 없어졌습니다. 경찰은 다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형사가 파일을 뒤지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이거 지난달 사건이랑 비슷한데, 황산, 어린이 대구, 우연일까요? 2001년 3월 23일 금요일, 대구 중구 동인동,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수진, 가명입니다. 오후 5시 30분경, 아직 밝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수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학생. 수진이는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소 좀 봐줄래? 남자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으아, 수진이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얼굴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했습니다. 수진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얼굴과 목, 양손의 화상, 특히 눈 주변이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실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수진이의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대체 왜 우리 딸을? 경찰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는 명확했습니다. 연쇄 범죄였습니다. 2001년 4월 7일 토요일, 대구 달서구 성당동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PC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가명입니다.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나오는 길이었죠. 준호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준호는 페달을 밟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손을 뻗어 준호의 얼굴에 무언가를 끼얹었습니다. 준호는 자전거째 넘어졌습니다. 얼굴이 불에 탔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119 불러. 저 사람 잡아. 하지만 범인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얼굴 오른쪽에 3도 화상, 귀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범인을 잡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왜 아이들만 노리는 겁니까? 대구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학교는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학원가는 한산해졌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직접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확대했습니다. 전담 인력 80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2001년 4월 22일 일요일, 대구 북구 칠성동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하늘, 가명입니다.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나온 길이었죠. 아버지는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데리고 화장실에 갔습니다. 하늘이는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 하늘이는 그네를 타다 멈췄습니다. 강아지 봤어? 흰색 강아지. 남자가 물었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그래? 같이 찾아줄래? 하늘이는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전. 그 순간 남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페트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으앙, 하늘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놀이터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아버지가 뛰어왔습니다. 하늘아, 하지만
범인은 이미 담을 넘어 도망간 뒤였습니다. 하늘이는 가장 어린 피해자였습니다.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늘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아파요, 엄마. 아파요. 대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제 놀이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대낮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근처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5 건의 사건, 87일 동안 모두 대구에서, 모두 초등학생, 모두 황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TV 뉴스는 매일 사건을 다뤘습니다. 신문 일면은 피해, 아동들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범인 추측으로 뜨거웠습니다.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대구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학교 주변에 경찰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CCTV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학원 등록률이 급감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놀이터는 텅 비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공포가 도시를 지배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전담 인력 10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CCTV 분석팀, 목격자 조사팀, 화학물질 추적팀으로 나뉘었습니다. 우선 황산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대구 시내 모든 약국, 화학물질 판매점, 공업사를 조사했습니다. 총 230여 곳이었습니다. 그중 12곳에서 최근 황산 구매 기록이 있었습니다. 8곳은 정상적인 용도였습니다. 공장, 시험실, 건설 현장 등. 하지만 4곳은 의심스러웠습니다. 현금 구매, 신원 미상, 용도 불명확. 경찰은 판매자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한 약국 주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3월 초쯤이었어요. 한 남자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키는 170cm 정도. 마른 체형에 안색이 창백했어요. 말수가 적었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황산 500ml를 달라고 했어요. 용도를 물으니 집에서 쓴다고만 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고 바로 나갔어요. 다른 판매점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30대 남성, 마른 체형, 현금 결제,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특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얼굴이라는 증언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의도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닐까요? 5건의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증언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30대 남성, 키 170cm 전후, 마른 체형, 검은색 옷 착용, 평범한 외모.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증언이 같은 사람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여러 명의 범인이 있었을까요? 피해, 아동들의 가족은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민수의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들의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였죠. 아이가 거울을 보고 울어요. 얼굴에 흉터를 보면서 왜 나냐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피해자 지은이의 아버지는 밤마다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내 손으로 잡고 싶어요. 경찰이 못 잡으면 내가 잡을 거예요. 딸이 매일 악몽을 꿔요. 그 남자 얼굴이 나온대요. 세 번째 피해자 수진이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눈 치료 때문이기도 했지만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기 무서워요. 누가 또 그럴까봐. 친구들이 내 얼굴을 보고 놀랄까봐. 네 번째 피해자 준호는 자전거를 더 이상 타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신호등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 남자 손이 다가오는 게. 다섯 번째 피해자 하늘이는 가장 어렸습니다. 나쁜 아저씨가 또 올까요? 엄마, 나 혼자 놀면 안 돼요. 어린 아이의 순수함이 깨졌습니다. 5개 가정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지역을 분석했습니다. 지도에 5건의 사건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개 지점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점은 대구 중구 동성로 인근, 반경은 약 5km. 마치 누군가 계획적으로 지역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프로파일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대구 지리에 익숙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요. CCTV가 없는 곳, 목격자가 적은 시간대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충동적 범죄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된 연쇄 범행입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인은 대구에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대구를 잘 아는 외지인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5개 지점이었을까요? 5건의 사건 발생 시간을 분석했습니다. 모두 오후였습니다. 모두 주말이거나 평일 오후였습니다. 모두 아이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범행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간격이 달랐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인은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지만 점점 짧아지는 간격은 범행이 중독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경찰은 5명의 피해자를 분석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이는 8세부터 12세까지, 성별은 남자아이 2명, 여자아이 3명, 학교는 모두 다른 학교, 학원은 겹치는 곳 없음, 가정 환경은 모두 평범한 중산층, 부모 직업도 모두 다름, 거주 지역도 모두 다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 있었다는 것. 범인은 혼자 있는 아이만 골랐습니다. 부모나 어른이 근처에 있으면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 피해자의 경우 아버지가 10m 거리에 있었지만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범인은 얼마나 오래 피해자를 지켜봤을까요? 혹시 미리 대상을 정해두고 미행한 것은 아닐까요? 3번째 사건 목격자였던 김 모 씨. 그는 처음에 명확한 진술을 했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30대 중반, 쌍꺼풀이 없고 코가 낮았어요.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 김 모 씨가 경찰서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나갔고 누가 범인인지 경찰은 의아했습니다. 왜 진술이 바뀌었을까요? 김 모 씨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협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억이 휘어졌어요. 하지만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목격자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범인이 목격자를 알아냈다면, 범인이 목격자를 찾아갔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범인은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김 모 씨는 그 후 대구를 떠났습니다. 친척 집으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4번째 사건 이후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범인을 봤다는 이 모 씨였습니다. 그는 운전 중이었고 범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눈빛을, 텅 빈 눈이었어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이 모 씨의 진술로 2번째 몽타주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몽타주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2명의 범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목격자의 기억이 부정확한 걸까요? 혹은 범인이 변장을 한 걸까요? 한 수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발, 렌즈, 분장으로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범인이 매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그것은 더 치밀한 계획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범죄 심리학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프로파일러 박모 박사는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프로파일을 제시했습니다. 범인은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입니다. 직업이 있거나 일정한 생활 패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 시간이 주로 평일, 오후와 주말인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직장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야간 근무자, 혹은 무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인은 아동에 대한 왜곡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 동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고통을 주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이것은 가학적 성향의 표현입니다. 범인은 과거에 아동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거나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거나 혹은 자신의 자녀와 관련된 사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범인은 사회에 대한 분노를 아동을 통해 표출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가장 약하고 방어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자신이 무력했던 과거를 보상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박 박사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구에는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수천 명은 될 테니까요. 2001년 5월, 대구 시민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6번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여전히 경계태세였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감시했습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5월이 지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7월, 8월, 9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설 첫 번째, 범인이 만족했다. 5명의 피해자로 충분했다는 것.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를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약했습니다. 연쇄 범죄자는 보통 멈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설 두 번째, 범인이 체포를 두려워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것을 감지하고 범행을 중단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대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가설 세 번째, 범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나 병에 걸렸거나 수감되었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범행이 불가능해졌을 수 있습니다. 가설 네 번째, 범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대구에서의 범행이 어려워지자 다른 도시로 가서 같은 범행을 계속했을 가능성. 경찰은 전국의 유사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2001년 5월 이후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 대상 황산 공격 사건.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정말로 멈춘 것일까요? 2001년 12월, 한 해가 저물어갔습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백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습니다. 전과자, 정신질환자, 아동 관련 범죄자 모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 영상도 없었습니다. 지문도 없었습니다. DNA도 없었습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2002년, 2003년, 2004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언론은 더 이상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잊지 못했습니다. 2025년 현재 첫 번째 피해자 민수는 34살이 되었습니다. 얼굴의 흉터는 여러 번의 수술로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항상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왜 나를 쳐다보나 흉터를 보는 건가? 평생 이 상처와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 지은이는 33살입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지만 두피 일부에는 영구적 손상이 남았습니다. 지은이는 심리상담을 10년 넘게 받았습니다. PTSD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악몽을 꿉니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는 꿈을. 언젠가 그를 만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수진이는 31살입니다. 다행히 실명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수진이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가 밖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걱정합니다. 제 아이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 누군가 우리 아이를 해칠까봐. 네 번째 피해자 준호는 30살입니다. 귀의 손상으로 청력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어요. 다시는 무력하게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합기도 다닙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지울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하늘이는 26살입니다. 가장 어렸던 피해자 하늘이는 기억이 흐릿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아요. 어렸으니까요. 하지만 놀이터는 아직도 무섭습니다. 왜 무서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무서워요. 5명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습니다. 2006년에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범인이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대구에 살고 있을까요? 평범한 얼굴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까요? 혹은 다른 곳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것. 범인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혹시 범인의 가족이나 친구 중 누군가는 이상한 점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2001년 그 시기에 갑자기 행동이 이상해졌거나 황산을 구입했다거나 아이들에게 유난히 관심을 보였거나 하지만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혹은 의심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2001년 4월 22일 이후 대구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수법의 범죄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범죄 심리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범인이 목적을 달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명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범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 교통사고, 질병,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수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황산 테러와 무관한 범죄로 말이죠. 한 은퇴한 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4년이 지났습니다. 범인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50대 후반에서 60대일 겁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가정을 꾸렸을까요? 자녀가 있을까요?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날들을 떠올리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025년의 기술로 본다면 이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CCTV가 많지 않았습니다. DNA 분석 기술도 지금만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도 초보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CCTV가 도시 곳곳에 있습니다. AI 얼굴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분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5년에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능성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닙니다. 여전히 완전 범죄는 가능합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악의는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아동 안전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아동 보호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아동 안전 지킴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학교 보안관 배치가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화학물질 관리의 필요성입니다. 황산과 같은 위험, 물질의 구매와 보관이 엄격해졌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구매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판매 기록이 경찰에 공유됩니다. 셋째, 미제 사건의 고통입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에게 영원한 상처로 남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라는 의문이 평생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넷째, 연쇄 범죄의 공포입니다. 하나의 범죄가 끝이 아니라는 것,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 이것이 사회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 혹시 범인이 아직 살아있다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고통이 당신 안에 있었습니까? 5명의 아이들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은 단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놀이터에서 놀고, 그런 아이들에게 당신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자녀가 같은 일을 당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밤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눈을 마주할 수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은 없습니까? 후회는 없습니까? 24년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이제 당신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말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얼굴을 보고 싶어요. 왜 나였는지 듣고 싶어요. 지은이는 말합니다. 사과를 받고 싶어요. 진심 어린 사과를. 그러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수진이는 말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범인이 밝혀져서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말합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고 싶어요. 평생 의문으로 남기는 싫어요. 하늘이는 말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완전히 끝난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진실, 사과, 그리고 마음의 평화. 혹시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다면, 작은 정보라도 있다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당시 대구에 살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봤다면, 황산을 구입하는 사람을 목격했다면, 누군가 의심스러운 말을 했다면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진실을 밝히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범인의 가족이나 지인 중 혹시 의심되는 점이 있었다면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대구 경찰청은 현재도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사건 파일은 여전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제 사건은 우리에게도 아픔입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은 경찰의 책임입니다. 당시 기술적 한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제보나 증거가 나온다면 언제든 수사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4년 전 사건이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이들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2001년 대구의 그 봄, 5명의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한 범죄, 통계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극이었습니다. 한 도시를 공포에 떨게 한 악몽이었습니다. 대구의 그 골목길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갑니다. 하지만 2001년 그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범인은 어디 있을까요? 아직 살아 있을까요?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의 아이들을,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그들이 평생 안고 살아갈 상처를,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무언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라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잊혀진 사건들을 다시 조명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미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24년 전 그날 누군가의 아들이, 딸이, 손주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5명의 아이들에게 황산을 뿌렸지만 실제로는 5개 가족 전체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부모들의 자책감, 형제들의 트라우마, 조부모들의 슬픔, 그 모든 것이 2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범인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 용기를 낼 기회, 속죄할 기회.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법적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당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왜 아이들이었는가? 왜 대구였는가? 왜 황산이었는가? 왜 오명이었는가? 왜 그 후 멈췄는가? 범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없는가?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가? 이 모든 질문들이 언젠가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2001년 대구 황산 테러, 5명의 아이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비슷한 범죄의 피해자라면 혼자 고통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피해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범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작은 징후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설마 하는 마음이 더 큰 비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가장 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2001년 대구에서는 5명의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야 합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5명의 피해자들은 상처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들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1년 1월 26일, 2월 14일, 3월 23일, 4월 7일, 4월 22일,
이 5개의 날짜를 기억해 주십시오. 5명의 아이들이 고통받은 날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그들의 고통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처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의 기억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24년은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범인이여,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결코 미제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관심과 제보가 잊혀진 사건들의 빛을 비추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되며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한 Y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